그냥 편안하게 듣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걸 지금 하겠다고 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다음에 하는 걸로.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장래의 수익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가액 구하는 방법만 합시다. 제목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 환원법. 환원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예, 할인과 동의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은 무슨 가액을 구하는 겁니까? 무슨 가액? 수익 가액. 환원한다는 게 나눈다는 거니까 자 나눕시다.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수익, 일반적으로 그 수익을 순영업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순영업 소득을 이자율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이율 이렇게 말합니다. 환원이율이 뭐라고요? 그냥 이자율.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자율 이렇게 쓰면 훨씬 알아듣기 편하시겠죠. 근데 왜 이런 용어를 쓸까요? 그래야 모르니까 학원에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전 쓸 때도 별거 아닐 겁니다. 빨간 약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빨간 약에서 환자들이 다 보면 그 얼마나 서로가 그렇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간호사분이 계시네. 그렇게 쓰는 거지. 빨간 약 두 알 이렇게. 맞잖아. 근데 이걸 이상한 라틴어로 써가지고 저희끼리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고상한 척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다고 해. 그러니까 똑같이 이쪽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이자율 이렇게 쓰면 누구나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건데. 근데 좀 다르게 한번 볼까요? 왜 환원이율이라고 썼는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응?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얘가 무슨 말이랍니까? 얘가 미래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미래 수익을 현재의 가액으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쓴 거죠. 그래서 장래에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을 이자율로 환원시켜서 현재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용어는 어려우나 이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봅시다. 가장 단편적인 출제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랭커요. 블랭커 하는 건데. 순영업 소득 등등에 대해서는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환원이율. 환원이율을 공부할 겁니다.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딱 보시고 환원이율 정의하세요. 수익 가액하고 환원이율하고 위치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도 됩니까? 예, 그럼 정해 보세요. 환원이율은 뭐다? 이렇게요. 순영업 소득도 어쨌든 순수익 중에 한 가지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기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이게 환원이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저렇게 놓는 거죠. 환원이율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일단 느낌이 어렵게 다가와요. 지금 수학적 표현이니까. 근데 이걸 어려워하지 말고 저걸 그대로 그냥 갖다 풀어 쓴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바꿔 쓴 거니까. 자, 이게 환원이율. 환원이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합환원이율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12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다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환원 이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횟수율. 자, 머릿속에 일단 넣어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1억을) 투자하는 걸로 전제합시다. 수익률은 10%라고 전제합시다. 이 조건을 가지고 예금에 투자합시다. 예금에. 금액으로 환산하세요. 자, 예금에다가 1억 투자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겁니까? 일단 먼저 원금 돌려받습니까? 예. 그럼 1억 투자해서 원금 1억은 돌려받고요. 다음에 10% 금액으로 환산하세요. 1,000만 원. 1억 투자해서 1억 돌려받았으니까 얘는 됐죠? 예. 그리고 10% 수익을 받습니다. 10% 수익이 생겼습니다. 예, 요 1,000만 원, 요 10%.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자본 수익률입니다. 예금에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10%. 맞나요? 자, 똑같은 조건으로 이번에는 주식에 갑시다. 부동산으로 갑시다. 금액으로 환산하세요. 1억을 투자하면 10% 주기로 했으니까 수익은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되는 겁니까? 플러스 원금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 안 됩니까? 이유는요? 그렇죠. 감가가 발생하니까. 1억 주고 부동산을 샀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발생하니까 원금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의상 얘를 2%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얘가 10%입니까? 그럼 감가가 2% 생겼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프로 수익이 생기는 겁니까? 8%. 예금에 투자하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예금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은 얻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프로 수익은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12%는 보장을 해달라고요. 자, 갑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12%가. 1,000만 원 10% 생깁니까? 예. 내가 투자한 자본 얼마? 1억. 내가 투자한 자본 1억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 1,000만 원. 그래서 그 10% 했으니 그걸 수익률. 감가. 내가 투자한 자본의 가치가 감소됐다고요. 그럼 이것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달라고요.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그것만큼 회수할 수 있어야죠. 이걸 자본 회수율. 둘을 합치세요. 몇 프로? 12%. 예금에 투자하면 10%, 부동산에 투자하면 12%.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같다. 이해되시겠죠? 같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달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예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은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환원 이율. 다른 말로 바꾸면 이자율, 수익률.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 자본 횟수율, 자본 횟수율. 자본 수익률 몇 프로? 10%. 10%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익률. 그럼 자본 수익률의 동의어. 투자론 할 때 다 들었던 단어들이죠. 레이트에서 R이라는 거. IRR 어떻게 정의했었죠? 그 내부 수익률 정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같게 하는 수익률, 같게 하는 이자율, 이 다 동의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무런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 무위험률. 이렇게. 다음 자본 회수율 몇 프로? 2%.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요?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률. 내용윤수가 10년이라면 아직 우리 다루지 않았는데 10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100원짜리 기계라고 합시다. 100원짜리 기계. 수명이 1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1년 얼마씩 감가되는 거죠? 10원씩. 어떻게 구한 거죠? 100 나누기 10 한 거죠? 요 10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건물의 수명, 내용연수 분의 1입니다. 얘가 무위험률이라면 얘는 위험 할정률이라고 해요. 첫 번째 출제되는 형태, 블랭크 채우는 형태.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형태, 다음 중 환원 이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라. OX 결정하세요. 1. 환원 이율이란 이자율 더하기 수익률이다. OX, X 둘 다 자본 수익률 얘기한 거죠. 다시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무위험률이다. X. 자본 수익률 더하기 위험률이다. O. 위험 할정률이나 위험률이 같은 얘기예요. 이자율 더하기 감가상각률이다. O.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일단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단 그려봅시다. 머릿속에. 오늘은 그냥 한번 듣는 연습하세요. 지금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든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살 때 1억 주고 샀다, 팔 때 1억 천에 팔았다. 그 기간 동안 물가가 몇 프로 상승했고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했으니까 순수하게 내가 때 생긴 수익은 뭐 200만 원이다.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환원 이율이라고 해요. 환원 이율.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은 어떻게 구한다?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이란 뭐다?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무위험률. 자본 회수율은요? 감가상각률, 내용윤수분의 1, 위험 할정률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들입니다. 기억합니다. 구하는 방법들이 시험 문제들인데 얘들은 뭐 지금 해본들 별 실익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재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관계에 따라 자본 회수율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막둥이. 자, 칠판으로 오세요. 자, 잘 들으세요. 용어부터 뭐라고요? 매수 가격이 뭡니까? 취득 가격. 맞습니까? 100원 주고 샀다고 전제합시다. 재매도 가격은 뭐죠 그러면? 팔원 가격, 양도가액. 그런데 세법에서는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쓰지만 개론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요. 학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100원 주고 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팔려고 했더니 100원 한대요. 재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이 같답니다. 그럼 결론은 이 건물은 감가가 발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가 발생 안 한 거죠. 자본 회수율이. 자본 회수율 다른 말로 뭔가요? 동의어.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이 이렇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본 회수율이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반사적으로 답이 나옵니까? 무조건적 반사인데? 생각 일단 해보세요. 자, 결론부터 갈게요.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 둘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자본 회수율은 이 둘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자, 가계부 씁시다. 가계부 쓰시죠? 쓰세요. 써야 합격이야. 쓰는 거예요. 자, 시장 갈 때 10,000원 들고 나갔습니다. 자, 사세요. 메뉴. 콩나물 얼마? 2,000원. 또 삽시다. 돼지고기. 예? 너무 많아요. 3,000원만 삽시다. 또 빵.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일관성 있게 사는 거죠? 이 사서 뭐 하려고요? 빵에다가 돼지와 콩나물을 넣어서 먹나요? 잠깐만, 요거 2,000원. 자, 수도합시다. 수도.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아요? 응? 3,000원? 2,000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000원은 어딘가 쓰기는 쓴 거예요. 쓰기는 썼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계부 쓸 때 이런 거는 뭐라고 씁니까? 떡볶이? 기타? 이렇게 잡손식. 그럼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잡수익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시켜주는 기능. 그죠? 다른 기능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떤 기능요? 이 둘을 일치시키는 기능. 일치시키는 기능. 근데 자, 스톱. 여기로 다시 오세요. 장부에 일치시켜야 됩니까? 장부에 일치시키는 게 맞습니까? 내 지금 호주머니 있는 돈에 일치시켜야 됩니까? 예? 아, 장부예요? 그래, 알았어요. 장부에 일치시키고, 그럼 만날 그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 다시. 어디에 맞추는 게 맞습니까? 방금도 실제 요것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장부에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 사정에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닌가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럼 어디에 일치시킬 겁니까? 살 때 가격에 일치시키실 생각입니까? 팔 때 가격에 일치시키시겠습니까? 생각을 다시 하세요. 어디에? 여기에 일치시켜야죠.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자, 그것만 빨리 파악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재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관계에 따라서 자본 회수율은 0보다 클수록 적을 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 회수율의 기능이란 재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어디에? 매수 가격에. 그러면 부동호 방향을 보세요. 이렇다는 얘기죠. 맞나요? 재매도가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에 일치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낮춰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에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본 회수는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는 0보다 크다 작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갈게요. 100을 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건물이 90원밖에 안 한대요. 그럼 10원만큼 감가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런 거 무시하자고요. 무시하고,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본 회수율은 어떤 기능을 한다? 이 둘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디에? 매수 가격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 10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은 플러스 값이라고. 0보다 크게 넣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해는 끝.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뭐 이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부터 기억해요. 그냥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외우자는 게 아니라 자본 회수율은 매수 가격과 재매도 가격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디에? 매수 가격. 그걸 딱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언제 보더라도 답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크다고 작다고 되어 있던 신경 쓰면 안 돼요. 뭘 기준으로 보느냐는 문제니까. 여기에 일치시키면 돼요. 요렇다는 얘기는 매수가액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걸 업시키면 되고 이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를 다운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크다 적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다 적 무엇이 크다 적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제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제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적으면 이렇게 크다 작다를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무엇이 큰지 적은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쪽이 큰지 적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 매도 가격이 얘는 기준이니까 얘가 크다 그러면 얘는 적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의 기능은 둘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기능인데 매수 가격에 일치시키자. 무엇을? 제 매도 가격을. 그러니까 뭘 조정한다? 제 매도 가격을 조정한다. 자, 이런 것들이 환원 이율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환원 이율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환원 이율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허벌나게 어려워요. 응? 이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가서.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국토부가 정해줍니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국토부가 어느 지역 어디는 몇 프로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환원율 해결됐네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수익은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수익도. 그러니까 간평사 공부는 탭다 어렵게 하고 나가서 실무에 나가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임장할 때는 꼭 과거의 데이터를 봅니다. 자기가 그 부동산이 난생 처음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떻게 평가됐는지 다 봐요. 그러면 끝내 가격은 어떨까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보상평가할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원주민들이 보상금 졌다고 해서 현수막 붙여놓고 간평사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설령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 평가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 지급할 때는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요. 건물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새 건물일 때와 낡은 건물일 때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낡아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 50만 원 정도 평가해줘요. 정말 새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기 한 달 전에 전부 다 리모델링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럼 얼마쯤 칠까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그럼 평가를 조금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가사하고 공무들이 왔을 때 부드럽게 말을 하면 돼요. 억박 찌르지 말고 확 죽어버리게 때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부드럽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다 집에서 나가면 돼요. 주부님들이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로 음료수 한 잔 주고 아니면 소주를 확 먹여버리든지요. 좋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약간 높여는 줘요. 그럼 뭐 간평사가 그럼 불법은 아니니까요. 50을 한 60 정도 이렇게 해줄 수는 있고. 근데 100으로 평가받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높게 평가받아 본들 8, 90이고 낮게 해도 50이니까 갭이 별로 없다는 거죠. 조금만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한 60 정도 이렇게 갔다 왔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도 평가받는 게 좋겠죠. 물론 단위당입니다. 단위당.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실익이 있는 거지. 건물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 본들 실제 큰 차이는 없다는 거. 자, 이게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어떤 건지 몰라도 편안하게 타고 오죠. 무겁게 타고 옵니까? 지금은 뭐 이걸 암기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암기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요. 지금 대충 그냥 저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느낌만 잡는 거 아닌가요? 편안하게 다가오죠.
막동은 너가 편안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본들 뭐 달라질 게 있니? 편안하게 다가온다고 말을 해. 자, 됐어. 끝났어. 이게 감정평가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반 감정평가는 마무리합시다.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 그림들은 머릿속에 있는 게 일단 좋으니까요. 감정, 평가. 감정은 뭐라고요? 사실관계 확인.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좋구나. 수업 시간에 보니까 맨날 핸드폰만 만지고 있구나. 감정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평가. 저분은 합격하겠구만. 저분은 후내년에 또 봐야 되겠구만. 네. 감정 평가입니다. 감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사실관계 집중력을 보고 수업시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보고 그 사실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저는 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사람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니까. 사람은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감정평가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모두 되는데 희귀품은 어떨까요? 희귀품은. 자, 생각해 보세요. 희소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감정의 관계보다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런 것들은 평가 대상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평가 대상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특수한 물건,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들, 이 또한 평가 대상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일반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특정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가격이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는요, 이 똥값이겠죠. 이런 것들은 평가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TV를 보니까 진품, 명품 이런 코너가 나오던가요? 자, 그럼 그 프로를 또 올려보세요. 그 전문가분들 나오죠. 그분들 앞에 팻말에 감정평가사라고 되어 있던가요? 감정위원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평가위원 되어 있던가요? 감정위원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예? 아니, 이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인데 무슨 위원이요? 감정위원입니까? 평가위원입니까? 감정평가위원입니까? 감정위원? 응? 자, 이제 이번 주 할 때 가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만약 그분들이 감정위원이라면 그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물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다 라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분들이고요. 그들이 평가위원이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이게 얼마짜리야? 요걸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고, 그러면 그들이 감정평가위원이면 요걸 다 하는 거죠. 뭘까요? 감정위원.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세요. 그게 진품이든 아니든, 그게 정선이 그렸든 안 그렸든 별 관심 없어요. 얼마짜리까? 그게 관심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 물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분들이죠. 그럼 모여 앉아서 뭐라고 쑥떡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납니까? 이게 뭐 기둥이 그 입구에 뭐가 흠이 안 났으면 더 비쌀 텐데 흠이 나서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고 그 시대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거는 감정 작업이죠. 감정. 그래서 진품 명품에서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감정의 전문가들.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의 대상에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가요? 그 물건이 좋던가요? 사고 싶던가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가치를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에 삼지 않는, 그냥 감정평가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감정이다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평가라는 것은, 평가는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 이것이 감정평가.
감정 떠올리세요. 감정.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게 뭐라고요? 가치 형성 요인. 뭐라고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 하나는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서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지하철과의 거리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입지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감정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임장해야죠. 그래서 가서 하는 일이 뭐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한다? 환경을. 따라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 아닙니다. 지역 분석이 끝나면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요. 대충. 그 대충이라는 말을 맞아요. 대충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개별 분석을 하고 나면 뭘 하게 됩니까? 응? 네, 이 단어는 일반 잘 안 줍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수준. 가치 수준을 놓으면 지역 분석. 그냥 가치다 그러면 개별 분석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찾은 가치 형성 요인들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었다. 가치 재원칙.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가치 재원칙을 다루기 전에 기초적인 개념들,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그리고 감정평가의 분류, 이런 것들이 감정에서 해야 되는 작업. 그 다음에 평가로 갑시다. 평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까? 자, 가치의 삼면성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시작. 그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고요? 가치의 삼면성. 자, 이것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했습니다. 3방식으로 갑니다. 시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7방법이 나왔다, 그죠? 공시지가 기준법 일단 빼고 갑시다. 그럼 6개만 말해봅니다. 6가지 방법만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다시 한 번 더요.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이란 수익 방식에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OX. 다시 한 번 더요. 수익환원법이란 수익 방식에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X.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임대료가 아니면 가액이죠. 임대료는 뭐였습니까? 수익 분석법이었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다시.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수익 가액이란 순영업 소득을 환원 이율한 것이다. 5. 이게 하나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칠판에 적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최소한 그것만 가지고도 2문제 정도는 건져낼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7방법인데 공시지가 제외하고 다시 쭉 열거합니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산정된 가액들, 이름들이 뭐든가요? 가액만.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시작.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이들은 시장가치이다 아니다? 얘네들은 시장가치이다 아니다? 아까 그림 그릴 때 시장가치는 제일 뒤에 그렸고 여기에 시장가치 그렸고 그 가액들은 묶어서 위에다가 뭐라 적었는데 시산가액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시장가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시상가액을 가지고 뭘 구한다? 시장가치를 구한다. 어떻게? 시상가액의 조정. 시상가액의 조정. 시작. 시상가액의 조정. 다음 주 조문에 다 놓을 거예요. 조문에. 다음 주 좀 해야 될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용어들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하는 방법. 조정하는 방법. 그래요. 가중치. 오케이. 그거 알면 돼. 가중만 알면 돼. 평균이라는 단어가 일단 반드시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가중, 산술. 산술이 단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반드시 가중,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머리에 잘 그려두시고 다음 주에 조문 가지고 시작합시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2시간 조문 끝내고 감치 끝내고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시험 범위는 11월 달 첫째 주부터 다음 주 하는 것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 그 시험지는 말씀드렸듯이 시험지는 다 가져갈 겁니다. 답안지는 다 회수할 겁니다. 회수해서 댁으로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 발송해서 언제 도착하도록 할 거냐? 우리가 학원에 다 있을 때 학원에 있는 시간대에 댁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